자연스럽게 이 전쟁이 당연히 러시아의 승리로 지금까지 전철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의 파이널에 대한 테이블이 가동될 시점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어느 사람이든 정해진 다음, 자,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쟁 누가 이기고 있고 정확한 상황 알려준다면요. 사실 전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여기까지 끌어오게 된 가장 큰 힘은 미국과 서구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전쟁과 전쟁 자금, 전쟁 무기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만약에 그런 서구 사회의 지원이 없었으면 전쟁은 아마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벌써 일단락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서구 사회의 지원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서구 사회에서의 행보가 어떠냐? 가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인데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쟁의 새로운 변곡점을 지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빨리 끝내보자라고 강력한 도발을 오히려 러시아에게 걸었다가 그게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니 빨리 끝내라, 이런 목소리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냥 맥락상에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그만두고 전쟁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쟁이 지금 끝난다는 건 쉽게 말해 러시아에게 어느 정도 땅까지 양보할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걸로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반대쪽 진영인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졌다, 그 공격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적 행보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약간의 소강 국면, 휴면 상태로 쭉 이 전쟁이 이어지기를 바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무기를 적시에 정확하게 지원하지도 못했고요. 실기된 부분이 있고, 물론 그게 명분은 미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됐다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마음대로 전쟁을 감행해도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침공하는 것을 상당 기간 막아왔었고, 지금 침공을 하는 일부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더 깊이 내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컨펌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죠.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맞춰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줄 때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지원해주는 시기와 방향도 한정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전쟁이 누구의 승기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승기로 지금까지 전철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이런 국면을 어떻게든 타개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도발, 러시아의 어떤 내륙 영토를 일부 점령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영토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 바꾸는 이런 상황이 돼서 영토 협상 들어갈 때, 자, 우리 러시아 영토 점유하고 있는데 니네 우리 우크라이나에게 더 많은 영토 양보해, 이거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오판한 부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뉴스에서도 뭐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침공해서 뭐 74개의 마을을 뭐 점령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나오긴 했는데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한 러시아 마을은 흔히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신안군이나 태안 앞바다, 한적하고 조용하고 목가적인 그런 시골 동네를 대거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도 몇 명 안 되고 그런 데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방을 점령했던 남부 지방과 동남부 지방들은 우리로 따지면 부울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산업 거점이자 수출 요충지이자 곡창지대를 수출하는 항만 인프라가 갖춘 곳. 그러면 부산, 울산, 마산, 창원을 점령했던 나라와 신안에 염전하고 태안 거길 점령했던 나라 다르거든요. 어느 영토가 더 경하고 중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실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 이 불편한 와중에서도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그쪽 다시 뺏어와야겠다라고 병력을 돌린 게 아니라 그나마 있었던 3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의 정예 부대를 러시아로 돌리니 오히려 이 남부지방과 동남부지방의 전선이 더 유약해졌을 거 맞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젠가 오늘 뉴스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판단한 거예요. 그럼 더 들어가. 해서 더 들어갔고, 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따지면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되는 그런 대구 지역에 해당된다고 해야 될까요? 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도랑 고속도로에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 그런 지역까지 점령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보급이 끊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는 훨씬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서구 사회로 하여금 우리가 더 러시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컨펌을 달라.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렇게 쉽게 컨펌을 못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좀 어떤 결말로 끝나게 될까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의 파이널에 대한 테이블이 가동될 시점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어느 사람이든 정해진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의가 본격화될 겁니다. 미국의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도 상대적으로 자신들과 이 러우 전쟁을 논의할 미국 대통령, 미국 국가 수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요즘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럽 내부에서도 사실 그렇게 뭐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지가 않은 상태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라. 그리고 피해 복구 사업하자. 그러면 유럽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여지마저도 있거든요. 정말 냉정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이해관계 같은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만 결정되면 자, 우크라이나 나와보고 러시아 나와봐. 우크라이나 빨리 정해. 어디까지 띄워줄 거야? 그리고 대신 너희들은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EU 존까지는 들어오도록 우리가 한번 러시아랑 얘기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협상 테이블에 논의 안건을 두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다른 행보로 걸어갈 수 있는 텀도 충분히 보여져요. 근데 대신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잘 논의가 돼야겠죠. 그럼 미국과 유럽이 어쨌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편을 조금이나 들고 있다면 중국과 북한은 러우 전쟁에 어떤 지원이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 러우 전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중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로부터 아주 원만하게 교역을 하기가 좀 어렵죠. 전쟁만큼 많은 물자가 필요한 시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수급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달러 결제를 기반으로 한 중동 국가나 여타 많은 국가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 차단됐었을 때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물자를 동원하면서 해가를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이렇게 제조 여건이 경쟁력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생필품들, 기초적인 공산품들 이거 외국으로부터 수급받기가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물가가 급등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이런 단순한 생필품들과 공산품들은 중국에서부터 싸게 공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 중국이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의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기초적인 생필품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도 원활했던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요즘 미중 갈등,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 텀에서 러시아로부터의 대거 발주들이 그나마 중국 경제에는 일부 여기서 디펜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동안 러시아하고 뭐라고 할까요?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자꾸 테이블 선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우리나라 동해로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동해 위쪽을 보면 이 두만강 위쪽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북극해 시제에 또 태평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동해로 바로 나가면 좋은데 중국 입장에선 그 교두보가 없어서 러시아한테 여러 차례 동해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두만강 하류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부 항만 인프라를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의 자원 개발권뿐만 아니라 자원을 장기간 얼마에 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도 또 상당히 많이 중국이 가져왔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러시아가 뼈아픈 이 시점에 많은 걸 얻어왔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호구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너무 뼈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북한을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을 찾아갔고 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은 원래 다 그들은 밀월관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반증된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 푸틴이 김정은하고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푸틴이 자기 타고 다니는 자동차인데도 똑같은 걸 선물을 해줬죠. 네. 그리고 그 많은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그 다음에 포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받아갔죠. 그리고 북한은 아마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원도 일부 받을 거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약에 추가로 사인했냐면 네. 북한에서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러시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장 최단기간에 그 전쟁에 개입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건지, 언제 들어올 건지 그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조약을 이번에 체결해 줬거든요. 사인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달리 말하면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그게 없었어? 그러게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미국과 한국의 그런 관계와는 달리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생각보다 그동안 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우리도 미국 같은 뒷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게 필요한 탄피, 포탄 이런 거 제공한 거죠. 그랬더니만 누가 화가 났다? 중국이 화가 난 거죠. 아니 포탄이든 탄피든 우리 중국 아니면 쟤는 못 사야 되는데 살 곳이 없어서 중국만 쳐다봐야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국 국경 너머로 넘어와서 북한인 그쪽에서는 조교라고 불러요. 조선족 교포. 네네네. 북조선이잖아요. 조교들이 단둥 대련 이런 쪽에 넘어와서 일하면서 그 근무한 수당 중국 본토로 보내거든요. 네. 그 근로자들 전부 북한으로 돌아가.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왜? 아니 러시아가 너희들 왜 러시아랑 거래하는데 이건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군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졌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찾아갔거든요. 거기서도 좀 얻어올 거 얻어오려고. 그랬더니만 베트남도 러시아랑 이런저런 협상도 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 베트남 니네 그런 짓을 했어? 우리 베트남산 두리안 전면 수입 금지. 자, 그래서 국제사회는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단순 논리, 흑과 백, 좌우, 이런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북한, 러시아, 중국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은 러시아라는 그 일종의 호구 아닌 호구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더 오랫동안 탈피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고 그게 중국과 다른 베트남과 같은 또 중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지금 오랜만에 러시아랑 거래해서 우리 급한 불 좀 끄고 좋은 교두보 마련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네. 이런 볼멘 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해득실이 확실하군요. 네. 우리 예전에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버가 돼야 성공한다 하는데 국가는 그런 게 거의 아니죠. 없네요. 정말 냉혹합니다. 제가 그 정부 관료분들 근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수원들이 있어요. 국가공무원 교육원이라고 있고요.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는 데가 있고 전주 쪽에 가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라는 데가 있고 국립외교원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 대부분 제가 출강을 하거든요. 강연 가시죠. 네. 일기 강사. 네. 그런데 그때 갈 때마다 신입 국장님들, 신입 과장님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우방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당연히 뭔지 아시겠죠? 네. 우방 없어요. 우리한테 득되는 국가? 네, 없고요. 그냥 무조건 한국이니까 도와줘야지 그런 거 없고요. 본인들이 득이 됐을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빗대어서 영원한 우방,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구나. 이걸 우리가 처절히 많이 느끼면서 우리도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박 교수님은 저에게 우방인가요? 우린 우방이에요.
저희 같은 약소 유튜버들은 이런 거대 유튜버들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바라는 것은 있나요?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만큼 두둑한 친구, 꼭 잘 지내고 싶은 친구가 없어요. 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러시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두 국가는 서로 패권을 넘볼 만한 정도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지금이야 미국이라는 공동에 대응해야 될 국가가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힘을 합치는 면이 있지만 만약에 그 관계 설정이 잘 어떤 정도로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국경을 접하면서 수많은 이권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야 돼요. 너무 부담되는 사이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중국보단 자신이 우위에 있길 바라는 거고 중국은 반대겠죠.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더 여기가 발달되기만 하면 러시아의 국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전부 다 이 극동 지방이에요. 자르비노, 하바로브스키,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이 극동 지역인데 러시아의 국민의 대부분은 우랄 산맥의 서쪽에 유럽에 가까운 쪽에 있고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우리 극동 지역으로 오면 올수록 소득도 점점 줄고 인구 밀도도 낮아져요. 그런데 이 엄청난 땅 안에 있는 많은 것도 개발하고 여기에 인프라 투자도 하고 여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중국이 자꾸 손들면서 야 내가 해줄게 하는데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한국 얘는 아무리 봐도 패권 국가가 되려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역량은 또 슈퍼갑 중에 하나예요. 그 혹한기에 와서 건설 인프라 조성할 수 있는 근성도 있는 국가이자 또 나름대로 러시아와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우리는 어디로부터 원자재 사다가 중간재 만드는데 그동안 원자재 수급의 상당 부분은 재련도 잘하는 정제도 잘하는 중국산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 거 써. 왜 중국 거 써?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일부 팔로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할 때 그 북극해 항로 이용하면 그 북극해 항로라는 건 대부분 다 러시아 영해에 준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도 각종 항만 인프라가 이용자가 많으니 또 거기 지역 개발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이번에 섭섭한 게 있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 주잖아요. 자꾸 우호적인 관계 구축하고 그러니 저번에 한번 한국 선을 넘지 마라. 제발. 선을 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 하나에다가 그리고 또 본인들 급하니까 북한하고 또 협정 맺는 거. 하지만 요 근래 러시아 쪽에서 나온 멘트는 한국과는 잘 지내고 싶다. 그런 톤의 매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두 가지를 같은 진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북한, 중국, 베트남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준하는 진영을 가진 그런 노선을 지향하는 국가들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일까요? 그렇게 느껴지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 전에 푸틴이 정적 제거한 것으로 보여지는 항상 푸틴의 그 정적에 해당되는 야당의 당수 얼마 전에 사망했잖아요. 그 사람의 진영의 정당 이름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진영이에요. 푸틴은 원래 그 푸틴의 정당과 푸틴의 지향점은 시장 경제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옐친 대통령이 정권을 실기하고 그 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정권을 실기했었던 그 노선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그 소비에트 연방 망했었고 러시아도 안 된다. 우린 시장 경제를 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게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노선적인 면에서도 한국과 할 수 있는 게 일부 있어요.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쟁 끝나면 그렇게 총칼 겨눴던 미국과 일본도 화해로 저렇게 잘 지내고 그리고 전쟁할 때 우리가 좀 미안했던 대표적인 국가인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우리랑 베트남의 교육 규모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국가들이랑 잘 지내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러시아하고도 나중에 다시 얼굴 너무 붉힐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일본의 핵을 떨어뜨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지금 미국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럼요.